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야당과 정치 공세라는 여당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내내 정말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내일 운영이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내일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이 직접 이렇게 국회 운영에 출석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그러니까 그저께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국회에서 상당히 쟁점 법안이 달려 있었잖아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안전법에 대한 그 통과가 절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에서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국회가 이 조국 수석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파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 민생 입법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전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 또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정말 정정당당하다. 이건 정면 돌파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는 자신감.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정권에서는 국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을 결국 출석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정권은 다른 차별화를 내보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깔린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야당은 운영위 위원들까지 교체를 해가면서 굉장히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되게 좀 공격을 해 나갈지 내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 공격수를 김도읍, 최규호 의원 이렇게 검찰 출신 의원들을 이제 교체를 해서 선수를 예. 교체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내일 이 두 분의 출석은 창과 방패의 대결. 어떻게 보면은 그 건곤일척에 앞으로 향후 전국 주도권 싸움에 아주 분수령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전국의 물꼬를 터야만이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서 국정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것을 털고 가자.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반영된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면 향후 정쟁 악화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방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핵심 쟁점을 가지고 여야가 격돌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수석의 어떤 고교 선배인 최모 어떤 사업가가 제3자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수석은 이것에 대해서 이 제3자라든가 이 회장 이분을 일면식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부정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의혹이죠. 소위 말해서 과거 정권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것이 사법적인 그런 단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큰 것이 이 블랙리스트 의혹인데 환경부 산하기관의 이제 사표 강요. 이것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직 시에 300개 산하기관 중에서 100여 개 산하기관 장이나 감사들이 친야 성향의 어떤 리스트를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할 계획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블랙리스트 의혹이고 예. 이제 세 번째는 한참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 1,000만 원을 줬다. 인사청탁 대가로 줬다. 아니면 이것을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돌려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런 3가지의 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야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간의 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3가지로 크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야권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공세를 한다고 하면 여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개인의 일탈로 좀 반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태도로 이번에 운영이 출석해서 임할 것이라 보십니까?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 그리고 특감반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그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예. 아마 사과의 뜻을 일단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가 있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여기에서 이제 남북 정상이 내년에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서울 답방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 서울 방문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예, 뭐 그래서 뭐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일단 뭐 사과의 뜻을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 예.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두 부분에서는 아마 강하게 아마 부인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 자체가 사실은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일종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여러 가지 무차별적인 폭로가 자신의 비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형사적 처벌을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해코지라는 식으로 지금 이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과연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 아마 상당히 뭐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찰 DNA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국 수석의 여러 가지 항변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또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상당히 공박을 하는 상태가 되면서 상당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 모두가 사실 개인 일탈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 이외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해명이나 새로운 대응도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새로운 특별한 해명보다는 뭐 지금 지난번에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하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렸다, 예. 흘렸다 이런 것 표현에 들어 있듯이 개인적인 일탈로 이제 몰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논리가 뭐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멘트에서 이제 묻어 나왔다고 보고 나경원 뭐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이 사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정권 실세 비리 보고를 묵살한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당 야당의 공세고 여당 같은 경우는 파렴치한 편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그리고 통치행위 그리고 장관의 고유적인 어떤 권한에 따라서 인사 관리를 했다. 이 정상적인 인사 관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이것을 설득을 해야만이 지금 뭐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고육직책으로 이것에 대한 방어 논리에 치중하리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주요 공세를 할 것이다라고 했던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환경부와 관련된 블랙리스트였는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좀 공방이 되는 부분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규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 기준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법적인 나름대로 잣대가 지금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정권 때 사실 블랙리스트로 관련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당시 법원에서 내린 잣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 배제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조직적 동원이 있었느냐, 세 번째는 치밀한 실행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 법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좀
그 지나치게 앞서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러면 왜 이 리스트를 만들었을까? 그 리스트에 보면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의 그런 임원들에 대한 동향에 대한 뭐 사퇴를 할 거다, 반발이 있을 거다는 식의 뭐 나름대로 조사가 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왜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서 지금 수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일 아마 운영위에서 이 부분 갖고 치열한 아마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판명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공방의 과정을 지켜보는 아마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앞으로 그 이 운영위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이 블랙리스트 아닌지를 결정하는데도 나름대로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일단 계신가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자유한국당에서 이 리스트를 냈을 때 환경부 단체, 환경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거라고 해서 자신들은 관여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한 바 없다 보고한 바 이랬죠. 없다고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찾아왔길래 그래서 정리해서 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날 밤 늦게 말을 뒤집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 주장을 야당에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말을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똑같이 좀 드려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기준에 있어서는 너무 이번 차 교수님께서는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시사 용어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만 던져도 이것이 전 정권의 그런 블랙리스트 사태와 일맥상통하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쓰고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지금 예. 작품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운영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특정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런 일탈 행위가 있다면 이것이 일파만큼 커져서 이것이 과거의 그 사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휘발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한지 불과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과거의 정권이 한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블랙리스트는 다른 말을 하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데미지가 정권한테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과거 정권에서 보면 통치행위라는 것이 있고 장관의 고유 권한, 인사권, 인사관리 이런 차원에서는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감사실이라는 것도 있고 각 인사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정파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런 오해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런 것도 일면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환경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네.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공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으로 사과를 또 바로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먼저 이 발언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당의 대표로서 또 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의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분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러고 이어서 놓은 것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또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또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의 인식 속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속에는 아마 장애인은 좀 한심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여당,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사람의 인권을 상당히 보편적인 그 가치로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 뭡니까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집권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시고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거기 여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지지층들 입장에도 상당히 좀 위선적인 태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적석에서 나름대로 사과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잇따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당의 대표가 이런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말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사퇴까지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까지는 좀 상당히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면서 뭔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지금 숙고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가 저 정도의 사과, 저 정도의 행동을 하구나 하는 정도까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사퇴가 아니고 어떤 모습이 또 있을지, 이걸 사과를 하는 모습이 사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좀 나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막말, 노인 폄하 발언 이것이 그때 당시 야당인 진보 정권이라든가 진보 세력에서 특히 이런 사태가 크기 때문에 총선에 대선에서 참패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지금 대표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네. 정치인들은 행위는 말과 그리고 언어로서 이것을 행위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면 영원히 녹음돼서 계속 테이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런 말들은 앞으로 내년 총선의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 부적절했던 것은 이해찬 대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당 대표고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은 진보적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이 내세우는 강점은 뭐냐면 소수, 사회적 약자이나 그리고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런 부분을 케어하는 그런 어떤 정치 결사체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결사체를 이끄는 당 대표가 이런 언어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저는 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즉시 사과는 했지만 일단 정치인이 한 번 말을 뱉으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 야당에서 얘기한 당대표 사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더 큰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지지층이라든가 여론적 지표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정치 8단이라고 하는 오래된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묘수를 스스로 내놔야만 이런 것들을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 의원들 탈당, 복당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야권발 정계 개편 혹은 야권 통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복당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복당을 한 의원들이 있는데 무소속 의원들이 이번엔 여당으로 복당을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상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복당은 아니고 입당이죠. 이분들은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되었다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소속을 취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 지금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입당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의 아마 정치적 행보는 시간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지역구 자체가 지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사실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상당한 바람을 그때 당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분당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호남 지역을 석권하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그런 민심이 있는 상황에다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시 바른정당과의 그 당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은 결국 호남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아마 10달 정도 아마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무소속으로 한계도 상당히 느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연스럽게 아마 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두 분이 일단은 지난번 분당 과정에서 합당 과정에서 떨어져 놓은 세력이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적 부담 없이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저 두 사람의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또 다른 아마 한편으로서 지금 그 당장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뭐 여러 가지 뭐 그 부분은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수 쪽에 보수 진영에서 자유한국당과 그 지금 바른정당과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내년 2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지도 체제가 들어서느냐. 소위 말해서 친박계 지도 체제가 들었으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손을 합치기가 그러니까 손을 잡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내년 2월달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지도체제 들어선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나름대로 상당히 모색을 거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말 그러니까 지금 내후년 총선 직전쯤 가서야만 본격적인 정계 개편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양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좀 묶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당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엔 정계 개편이 또 이렇게 양당제로 또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권력 구조랑 유사하고 권력 구조에서 이렇게 파생된 원인이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다당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들려면 거대 양당이 붙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이것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거대한 대선 전열 정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총선을 거치고 그다음에 대선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선이 시작될 때는 보수와 진보 1대1 구도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기 때문에 지금은 두 분이 지금 뭐 민주당을 입당하는 것은 지금 입당하지 않으면 총선 때 입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결세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지역위원장이 되고 총선 공천까지 노리는 이 두 분의 지금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계 개편의 저는 시작이고 차기 대선을 향한 1대1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